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재무회계가 오후인데 오늘 그 세무사 유예반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회 진행을 해야 돼서 오늘만 오전에 하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오후에 할 것 같아요. 원래 그 시간표대로 일단 저희 세무사 2차 시험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번에 연초에 넘어오면서 좀 일정이 어그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합격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제일 기획에 나오는 건 저희 동차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저랑 인원이 그분이 기본 강의부터 제 강의 들으셨는데 객관식 책을 예전 걸 이렇게 보셨는데 오타가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카페에 오타가 너무 많다 이 새끼 막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쪽지로 저 정인 돈인데 책 바꿔드릴게요. 연락처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와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동차 때부터 이제 객관식까지는 동영상 들으시고 동차 때 저희 학원 오셔서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애도 있으셨죠. 근데 동차를 저희 학원에서 3명 했는데 생동차. 그러니까 1차 시험 처음 보고 2차 시험 처음 봤는데 합격한 분. 그분이 이번에 2차 시험 생동차로 합격하셨거든요. 문자 제일 먼저 합격 발자 발표 났을 때 제일 먼저 문자 오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늦게 오셨고 또 나이도 꽤 있으셨고 저랑 동갑이니까 애도 있으셔서 제가 막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고민 상담하고 애를 데리고 괌을 갈까 말까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붙으셨더라고요. 다음 주에 찾아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저희 직장인반 뭐 주말반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하면 충분합니다. 몰입만 해주신다면 몰입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지금부터 진행을 좀 해볼 거고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저희 물론 주중 객관식 강의를 넣어드리지만 지금부터는 웬간하면 제가 실강으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오전 오후 하잖아요. 아니 뭐 오늘부터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 하면은 진도 봐서 그 토요일 날 저녁 때 한두 시간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웬간하면 실강으로 하려고 여러분 왜냐면 숙제로 안 듣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간하면 실강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주중반이랑 주말반이랑 차이가 좀 있는데 농담을 안 할 거예요. 수업 내용은 거의 똑같을 거니까 웬간하면 저희 오셔서 끝내는 걸로 좀 목표로 할 거고요. OT부터 좀 진행을 해보면 돌아와서 이제 수업 내용으로 가면 최근에 저희 세무사 1차 재무회계 특징을 보면은 이 전형적인 유형들이 항상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문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신형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나왔던 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요거 요 정도 나옵니다 하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1차 시험만 놓고 보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가 더 어려운 경우가 최근에 더 많았어요. 진짜로.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출된 문제인데 주식기준부상거래 여러분 숙제로 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하나짜리가 아니라 세 개짜리를 물어봤거든요. 거기다 막 현물청산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걸 시험장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 처음 맞닥뜨렸을 때. 저 정도나? 하루 종일 회계하는 저 정도나?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시험장에서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정확해요. 패스해야 돼, 패스. 이 패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이런 거 패스하다 보면 맞출 게 없잖아요. 근데 신유형은 30%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전히 기존에 출제된 전형적인 문제는 한 70% 정도 돼서 요걸 맞출 생각을 하셔야지 요걸 맞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하루 종일 하셔야 돼. 일주일 내내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요걸 맞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유형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럼 요거만 맞추면 되니까 문제 사이즈 너무 큰 거거나 내가 봤지만 잘 못했던 것들은 틀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즘에 꽈락 나요. 요즘에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고 내가 이 신유형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가 공부한 것들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더라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 예전에는 만약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문제가 나오면 유형자산 손상차손 딱 하나 그거 하나만 딱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계정을 다 물어보거든요. 이게 보시면 전환사채 문제인데 이게 아마 올해 세무사 문제였을 거예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다 물어보거든요. 장부 금액, 발행했을 때 기말 장부 금액, 그 다음 연도 장부 금액, 전환했을 때 장부 금액, 전환 이후에 이자 비용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내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좀 기운이 빠지긴 하는데 왁구로 아주 간단하게 왁구로 그냥 쓱 푸는 문제들을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정말로. 그래서 거래별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 건지를 다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세 번째로요. 이게 올해 출제 2019년에 세무사 1차 재무회계 출제 비중인데 25문제 놓고 보면 11문제 중급회계 2 14문제 고급회계 0문제 나왔는데 고급회계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나왔다 0문제 나오고 뭐 한 문제, 두 문제 뭐 이렇게 나와서 올해는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스파르타반 가서 제가 한 4회에 걸쳐서 1시간씩만 특강할 거거든요. 그거 들으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인데 이제 뒤에 가서 기출문제 보겠지만 중급회계 원 유형자산 맞출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전환사채 맞출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환사채 맞출 확률이 더 높아요. 이 유형자산 어렵다고요.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급 난이도가 중급회계 원이 훨씬 높기 때문에 중급회계 2를 제끼면 절대로 꽈락을 면치 못해요. 무조건 100% 꽈락이에요. 왜냐면 중급회계 원 문제가 훨씬 어렵거든요. 사이즈도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 제가 좀 최대한 이번에 진도를 초반에 좀 부지런히 나가서 중급회계 2를 좀 많이 할 생각이에요. 중급회계 2를 무조건 맞춰야 돼요. 왜냐면 중급회계 2는 처음에 배울 때는 내용은 어려워도 시험장 가면 전형적인 스타일로 그래도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은데 중급회계 1은 정말 별의별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중급회계 2를 공부하셔야지. 저는 주말반이니까 중급회계 1에서만 맞추고 나머지 3번에서 가볼게요. 그러면은 진짜 20점대 나와요. 진짜로. 시간의 압박이 좀 심하죠. 2018년 문제는 요즘 특징을 보면은 4월 1일 날 기준 취득했어요. 본인 유형자산이라며. 나와서 풀어보세요. 그죠? 보시면 4월 1일 날 취득했고요. 연수합계법이 우리 연수합계법인데 기준 취득이면 또 마음이 심란하죠. 근데 X 3년 말에 자본적 지출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비 방법 내용에서 잔중까지 다 바뀌어요. 그리고 X 2년도에 감가상각비나 X 3년 만에 장부금액 물어봤다고요. 이걸 어떻게 1분에 풀어요? 1분에 풀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처음 미친 그랬다고요. 이거 어떻게 1분에 풉니까? 저희 객관식 보면 1교시, 2교시가 있는데 80문제 80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2교시에 회계학이랑 선택법 보는데 여기 선택법 있고요.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우리 회계학 보면 재무 원가 있다고요. 2교시에 시험 문제를 받았어. 제일 먼저 못 풀어야 돼요. 제일 먼저. 당연히 선택법을 먼저 풀어야죠. 당연히. 무조건 받자마자 선택법이죠. 선택법 40문제예요. 몇 분 안에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20분까지는 끊어주셔야 돼요. 선택법을 내가 40분 동안 풀어가지고 80점 맞았다. 85점 맞았다.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뒤에 어차피 재무회계에서 한 20개 틀릴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무조건 20분 안에 끊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진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무조건 70점 이상 80점 이상 그래요. 70점 좀 오버고 75점 이상은 무조건 남아주셔야 돼. 무조건. 평락이라고 아시죠? 과목별로 꽈락은 없지만 평균 60점 안 되는 거. 요게 그래서 여러분 선택법도 이제 시험 한 2달 남으면 진짜 몰입해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뭐 할 필요는 없고 재무에 그럼 여기 풀었어. 선택법 20분 안에 풀었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뭐 말할 필요 있나요? 바로 재무회계 1번부터 달려가야죠. 그럼 안 돼요. 일단 얘네 두 개 합쳐서 말 문제가 최악의 경우에는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해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 에버러지로 한 7문제 나오거든요. 보통이. 그럼 당연히 말 문제를 먼저 풀어야겠죠. 말 문제를 먼저 한 3분에 끊어서 말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재무 먼저 풀어요? 원가 먼저 풀어요? 선생님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거는. 또 정해갖고 가는 분이 있다고. 나 원가 먼저 풀어야지. 나는 재무 먼저 풀어야지. 선생님 저는 평소에 원가 먼저 많이 풀어요. 근데 원가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원가 먼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원가에서 한 20분 써버리면 뭐 멘붕하기 때문에 보시고 내가 어떤 걸 먼저 풀지는 그날 시험 문제 넘겨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지. 내가 무조건 뭘 먼저 풀겠다고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말 문제를 내가 한 7개 정도 풀었어요. 7개 풀었어요. 7개. 여기서 한 3개, 4개는 맞추겠죠. 다 맞추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한 4개는 맞추겠죠. 그럼 지금 18문제 남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한 13개 정도는 이
아는 문제라고요. 5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 정도 되고 진짜 생파 처음 보는 문제거나 너무 사이즈가 크고 그럼 이건 승리에 3번 하고 요것만 딱 풀면 된다고요. 요것만 남은 시간 동안 몰입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 하게 되면 시험 문제를 받으면 이거 선택법 풀고 나면 말문제 풀고 나서 쭉 넘겨보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딱 보인다. 아, 요건 내가 풀 수 있겠다. 요건 내가 몇 분 안에 풀 수 있겠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그런 걸 체크해놓고 걔네를 순서대로 먼저 풀고 나머지를 푸는 거지. 원가 제목에게 먼저 푸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지만 40문제 중에서 20개만 내가 정확히 맞추면 나머지 3번 물면 60점이 나와요. 근데 다 풀면은 30점이 나온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크더라도 그쵸?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요 사이즈가 큰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그럼 80문제 80분이기 때문에 한 문제 1분에 푸는 게 아니라 결국 요렇게 시간이 세이브하면 한 문제에 2분 정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풀기로 한 문제는 한 2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분 정도 걸려 썼어. 근데 틀리면 안 돼가. 한 1분 40초 썼는데 알아버렸어요.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쵸? 그러면은 그 문제만 틀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 2분 썼기 때문에 뒤에 두 문제를 또 틀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우리 객관식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내가 풀기로 한 문제는 100%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단 손을 대려고 하면 문제를 딱 읽어봤을 때 이걸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시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문제 풀 때 연습장에 계산식이랑 계정명 써가면서 풀이 과정을 좀 상세하게 써야 돼요. 그렇죠? 객관식반까지는 문제를 정확히 푸는 걸 배우는 시간이지 막구로 빨리 푸는 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에 빨리 푸는 건 하루 특강 할 거야. 하루에 재무얘기 끝장내기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저도 진작 얘기하지 뭐 오늘 알았을 텐데 이러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은 객관식반 지금 중급회계 한 12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회계 정확히 푸는 걸 배우는 거 정확히 푸는 풀이 방법은 이제 결정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렇게 좀 할 거고요. 좋아요. 선생님 그럼 보통 시험 앞 시간 압박이 좀 많다는데 그건 언제 연습할까요? 그거는 우리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스파르타반 하는데 모의고사 10회 본다고요.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그때 연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막 집에 가서 막 시간 문제 좋았어. 요거 내가 1분 안에 풀어야지. 1분 딱 눌러놓고 막 풀고 당연히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푸는 거에 연습을 하시고 시간 조절은 시험 한 달 전부터 해도 충분해요. 그 전까지 정확히 공부했다면 그래서 얘기했고요. 정확히 푸는 방법이랑 왁구 숙제하는 게 저희 객관식반 목적이고요. 저희 뭐 스파르타반은 안 하니까 대신 주말 GS에서 시간 연습이랑 신유형 대체 하시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죠? 시간 연습이랑 신유형 대체는 뭐 신유형 대체는 여기서도 하겠지만 주말 GS 때 공부 연습을 많이 할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객관식반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또 이런 분들 많이 이제 있다고요. 주말 GS 가면 실제 시험이랑 똑같고 저 여기도 인원이 이렇게 되지만 주중 객관식반 한 80명 되거든요. 그럼 또 스파르타반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한 200명 될 거예요. 거기서 시험 보면 100등 안에 드시면 돼요. 그럼 합격합니다. 그래요. 보통 그래요. 저희 합격이 꽤 높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목표가 두 가지인데 뭐냐면 남은 기간 동안 시험 문제를 받으면 파본 보라고 한번 이제 넘겨보라고 한다고요. 그럼 토익처럼 그때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 1번부터 진짜로 넘겨보면서 문제를 눈으로 쭉 봤을 때 요건 내가 풀겠네, 요건 내가 못 풀겠네, 요런 걸 가릴 수 있는 경험치를 쌓으면 돼요. 이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시험장에서 시험지 받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가려내는 거. 두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필기로 하고 좋아, 요건 내가 풀 수 있겠다 하면 그건 진짜 맞춰야 돼요. 그쵸? 좋아, 내가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 했더니 계산했더니 답이 1200원이야. 1200원이 없어 보기에. 그러면 뭐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목적이고요. 저 일단 주말반 같은 경우에 25개 중에서 주중반도 마찬가지지만 20개 맞출 수 있는 목표로 수업할 거예요. 5개는 어차피 못 맞춰요. 그렇죠? 20개 목표로 할 거고요. 선생님 20개로 하면은 그거 해봤자 하나에 2.5점이니까 50점밖에 안 되는데 원가는 다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실제 시험에서 한 70점 언저리 목표로 수업을 좀 할 생각이고요. 교재는 2개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키핸드북이랑 객관식 재무회계인데 야 너 이거 아주 책 팔아먹으려고 아주 그게 아니라 그 객관식 책에는 문제만 제가 다 실어놨어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10회 있는데 이게 작년 스파르타 주말 GS 10회 문제거든요. 그걸 제가 다 개정사항 반영해서
넣어놨는데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내가 시간제거 풀었을 때 한 50점 나온다? 그럼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때도 보통 평균 내면은 50점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고 50점 정도면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10회 이거 보면은 평균적으로 내가 한 50점 정도 맞으면 되겠다 싶으면 되고 당연히 지금 풀면 20점대 나와요. 지금 못 푸시고요. 나중에 다 1회독 하셨을 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키핸드북은 이 요약서예요, 요약서. 그 중급회계에 있는 내용에서 제가 그림도 좀 많이 추가하고 내용 어려운 것도 좀 추가하고 그래서 필기했던 것도 넣어놓고 해서 요약서 만들었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작년에는 문제집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 권으로. 근데 왜 만들었냐면 여러분 이 어차피 1차 끝나고 나면 2차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2차 때도 내용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때 또 2차 때 2차 책의 내용 정리를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거에서 또 옮겨 적고 그래야 돼서 이게 2차 때까지 쓰시라고 만든 거니까 지금 여기다가 수업할 때 필기 잘 해놓으시고 2차 때도 똑같은 내용 또 똑같이 필기할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다 담거나 시키면 돼요. 내용은. 아시겠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용 정리하고 요걸로 문제 풀 거예요. 문제집 보면 해답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굳이 안 갖고 오셔도 되겠죠. 그렇죠? 요 두 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얘는 2차 때까지 쓸 거라는 걸 좀 아시면 되고 거기 넘겨보시면 키핸드북 맨 밑에 맨 뒤에 보면 키핸드북에서 빈출 문장 300개 있는데 단원별로 여태까지 기출된 거 문구 다 옳거든요. 다 옳은 걸로 표시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말문제 대비한다면 요 정도는 공부하고 가셔야죠. 제가 작년에는 말문제 특강에서 한 6시간 요거 갖고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말문제 특강을 할지 하루 끝장내기 전 과목 정리를 할지 몰라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갖고 다니셔도 되니까 뭐 찢으셔도 되고 그냥 잊어버릴 것 같으면 갖고 다니셔도 되고 그래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OT가 좀 긴데 첫날이라 저희는 주말반이기 때문에 11회 할 거예요. 12회 대신 보강은 한 4, 5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 토요일날 저녁 때 할 것 같고요. 고급회계는 별도로 특강할 건데 언제 할 거냐면 스파르타반 할 때 할 거기 때문에 주말주에서 할 때 할 거기 때문에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제가 생각에는 올해 고급회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인데 그 스파르타 GS 강평 들을 때 들으시면 맞추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다음 주부터는 끝나고 나서 시험도 볼 거예요. 일주일은 아니고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험 볼 거예요. 객관식반까지 오셨는데 우리 수업 끝나고 약속 있다고 또 점수 내기 창피하다고 시험 안 보고 가시는 건 이제 진짜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요. 우리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오후에 하기 때문에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저도 아이들이 기다려요. 하지만 20분 정도 시험 보고 갈 거기 때문에 약속을 잡으시려고 하셔도 6시 반 이후로 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할게요. 그렇죠? 붙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했고요. 네. 이론 정리하고 수업 할 거니까 너무 문제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개정이 저희가 개념 체계가 개정된다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 개정된 거 안 가르쳤거든요? 안 가르쳤어요. 특강도 아직 안 찍었다고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공표가 안 됐어요. 아시겠지만 여기도 보면 키핸드북이랑 여기 문제집에는 개정된 걸로 넣어놨어요. 이미 책이 제가 썼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의 개념책에 보면 제가 얘기했던 거랑 다른 내용들이 막 나온다.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개정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공표되면 따로 찍을 거예요. 제가 특강을 주말에 모아놓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혼자 찍을 수도 있는데 공표가 안 됐어요. 근데 개정 특강을 저 혼자 찍든 여러분 모아서 찍던 수업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종강할 때 딱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3번입니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3월에 있어요. 4월에 있다고요. 개정이 아직 공표가 안 됐어요. 교수님들은 몰라요. 개정된 내용이 뭔지. 관심 있는 분들 아니고서는 저랑 작년에 재작년까지 책 같이 썼던 교수님도 모르겠다고 나보고 좀 쓴 걸 내놓으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그랬거든요. 본인이 쓰셔야죠. 이제 이런 얘기 좀 이거 그랬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아직 공표가 안 돼서 모른다고요. 강사들 정도밖에 몰라요. 진짜로 책 쓰는 교수님 정도만. 그래서 내년에 아직까지도 공표가 안 되는데 올해 연말쯤 된다고 칩시다. 올해 연말쯤 되면 몰라요.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한 문제 나오면 3번. 그래서 일단 이 개정된 내용은요. 제가 보고 공표가 되면 일주일 안에 특강 찍을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한 문제예요. 3번.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우리 세무사 시험
수익 개정됐을 때 그 개정된 첫 해에 제가 수익만 객관식반에서 5회 했거든요. 엄청 흥분하면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힘쓰지 마시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뭐 굳이 안 드려도 되겠죠. 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뭐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저희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 주말반 뭐 어디서 듣던 인터넷에서 들으셨을 텐데, 지금부터 객관식반부터 1차 시험까지 한 6개월에서 5개월 사이인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진짜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늘 얘기하시지만 1차를 붙어야 이 정확한 액션, 이 구체적인 플랜이 짜지는 거지. 1차 붙기 전까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공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부터 진짜니까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주말에만 들으셔서 동차하신 분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 있는 저랑 동갑인 분도 붙으셨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랑 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 이 공부 시작했던 학생이 있는데 전업수험생인데 꽤 오래 했겠죠. 제 경력이 지금 벌써 7년인데 저 강의했을 때 처음 제 기본종합반 들었던 친구 있거든요. 그저께 문자 왔어요. 전화 왔어요. 붙었다고. 제가 그때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었는데 울었어요. 갑자기 너무 기뻐갖고. 이게 그래서 하루 종일 한다고 일주일 내내 한다고 금방 붙는 거 아니고, 그 잠깐 단기간 주말에만 공부한다고 오래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부터 몰입하시면 돼. 한 5개월 정도. 지금부터 빠지지 마시고, 이 객관 주말반 진짜 이번에는 제가 매주 시험 볼 거기 때문에 끝나면 없잖아요. 뒤에 그 좀 타이트하게 나갈 거니까 같이 좀 따라올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충분히 주말반이라도 붙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업 진도 나가죠. 저 일단 키 핸드북 먼저 피시면요. 우리 개념책의 1장, 2장은 개념책인데 1장은 개념책인데 이게 언제 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시고, 수익도 지금 안 할 거고 우리 그냥 중급회계 기본 강의 때 배웠던 순서로 할 거니까 104페이지에 있는 재고자산 먼저 갈게요. 104페이지에 있는 재고자산이요. 키 핸드북 104페이지에 있는 재고자산 먼저 가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재고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재고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재고자산의 T계정을 보면 기초재고가 있죠? 전년도에 팔려고 사왔는데 아직 안 팔리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이쯤에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재고자산의 정의가 뭡니까? 기본 강의 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재고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그쵸?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나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재고자산이죠. 그쵸? 하지만 객관식 때 1차 시험에서 재고자산의 정의 안 물어본다고요.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재고자산의 정의는 뭐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과정에서 팔거나 만들려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종류는 뭐 가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 뭐요? 제품이요.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지, 기본 강의처럼 뭐 요거 세 개를 자세히 얘기하고 뭐 할인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서 그럼 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혹은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T계정을 보면 기초에 전년도에 사와서 아직 못 판 게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매입이 있겠죠. 요 매입이 뭐예요? 요 매입이 뭡니까? 요 매입이 뭐예요? 올해 추가로 팔려고 사온 게 매입이죠. 그럼 기초 재고에다가 매입을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걸 판매 가능, 판매 가능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판매 가능 재고자산의 의미가 뭡니까? 판매 가능 재고자산의 의미가 뭐예요? 좋아요. 판매 가능 재고자산의 의미는요. 이거 오늘 수업 빡세게 나갈 게 아니라 상담을 한번 해야 되나? 판매 가능 재고자산의 의미는요,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자산이 기초와 매입을 더한 판매 가능 재고자산이라고요. 뭐 전년도에 안 팔리고 남아 있는 거, 올해 사온 거, 요거 두 개 합계가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 판매 가능 재고자산,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자산을 뭐와 뭐로 배분시켜 주겠어요?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자산을 뭐와 뭐로 배분하겠어요? 팔린 재고와 아직 안 팔리고 남아있는 재고로 배분하겠죠. 그럼 팔린 재고를 뭐라 그럽니까? 판매된 재고를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하고요. 안 팔렸어. 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기말 현재 남아있는 재고, 기말 재고자산으로 배분하잖아요.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올해 최대로 팔 수 있었던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팔려서 비용 처리하는 것과 안 팔려서 재무상태표에 남기는 걸, 이러한 행위를 뭐라 그래요? 요걸 원가의 배분이라고 하죠. 그럼 실제로 재고자산은 시험 문제 뭐밖에 안 나와요? 원가의 배분밖에 안 나고요. 안 나온다고.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걸 팔린 거와 안 팔린 걸로 배분하는 거밖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재무상태표에 꽂히는 기말 시점에 재고자산이 얼마냐랑 손익계산서에 꽂히는 올해 발생한 매출 원가가 얼마냐만 물어본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 두 개예요, 두 개. 그럼 사실 요거 두 개 물어본다는 게 티계정상에서 얘랑 얘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티계정만 정확히 채울 수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나오는 김에 물어보죠. 객관식 목적으로. 그럼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팔려버린 매출 원가랑 안 팔린 기말 재고자산으로 배분하는데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해요? 기말 재고자산을 먼저 구해요? 우리 문제풀이 목적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합니까? 기말 재고자산을 먼저 구합니까? 문제풀이 목적상. 문제풀이 목적상 기말 재고자산을 먼저 구한다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매출 원가를 단독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기말 재고를 빼서 매출 원가를 구한다. 요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 그럼 실제로 기초재고는 전년도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잘 계산했으면 숫자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 없죠. 매출 원가라는 건 이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얘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매출 원가도 문제가 없다고요. 그쵸? 그럼 우리가 뭐만 정확히 구해주면 돼? 올해 장사하려고 추가로 구입한 매입과 지금 현재 미판매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자산만 정확히 구하면 얘는 알아서 나온다고요. 얘는 전년도에 이미 나와있는 숫자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매입이랑 기말 재고자산이라고요. 매입이랑 기말 재고자산. 여기까지 살아오죠. 진짜로 올해 얼마를 추가로 더 샀는지랑 기말에 얼마 남아있는지를 배우는 게 재고자산 다라고요. 어렵지 않죠? 재고자산 다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매입부터 좀 첫 번째로 해볼 건데, 매입. 자, 매입 보겠습니다. 매입 보시면 매입 가격이 있는데요. 자, 매입 가격. 요 매입에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거. 저기 티계정상에 매입에 들어갈 금액을 매입의 취득 원가라고 하는데 얼마 주고 샀는지 이 매입 원가를 구성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입 원가가 있고요. 여기 전환 원가가 있고요. 선생님 PPT 뜯어놨는데 왜 또 쓰세요? 저도 이게 참 늘 의문이에요. 그쵸? 성격상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매입 원가, 전환 원가, 기타 원가를 합해서 저기 티계정상에 매입에 들어간다고요. 취득 원가가 어려운 게 아니라 티계정상에 저기 매입에 들어가는 금액을 매입의 취득 원가라고 그래요. 그럼 매입 원가, 전환 원가, 기타 원가가 있는데 얘부터 해보죠. 기타 원가. 기타 원가가 뭘까요? 기타 원가. 배웠는데. 기타 원가. 재고자산이 현재 장소,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기타 원가라고 그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해커스로 옮기면서 출판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갖고 책에 오타 진짜 많았습니다. 여러분, 중급회의 오타 진짜 많았잖아요. 그쵸? 이거 진짜 오타 하나도 없어요. 그쵸? 제가 이거 나왔을 때 울었다고요. 진짜 노오타예요. 발견할 때마다 제가 10,000원씩 드릴게요. 없어요, 정말. 그쵸? 찾아오시면 안 돼. 그쵸? 없어요. 진짜로. 이거 왜 없냐면 제가 알바생 정말 2명 정말 이런 말 그렇지만 채찍만 안 들었지. 정말 개같이 부렸거든요. 야, 너 벌써 집에 가? 나는 갈 건데 넌 11시까지 해. 막 그러고. 내일까지 해놔. 막 그러고. 걔네 그래서 한 200 줬다고요. 그쵸? 이 교정만 보면 되는데 표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비용인데 저한테 꽤 많은 돈이었어요. 200 들었다고요. 걔네한테.
이게 지금 이 상태가 되는데 걔네의 알바비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게 기타 원가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알바비 얼마 줬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게 없잖아요. 시험에 계산 문제에 기타 원가 안 나온다고. 다만 기타 원가는 말 문제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 셀프 스터디에 9번이요, 9번. 8번이요, 8번. 셀프 스터디에 8번은 아셔야 돼요. 뭐 기타 원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특정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 원가, 제품 디자인 원가도 재고 자산에 포함될 수 있음. 기본 강의 때 기억나시나요? 여기 옆에 있는 여기 강남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 보면은 아파트를 분양하면 고객들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따로따로 해준다고요. 어떤 고객은 똑같은 아파트 평수인데 방 3개만 해주고 어떤 고객은 방 하나로 해주고 막 그런다고요. 이 고객을 위해서 따로 디자인을 해준다고. 그런 디자인 원가도 기타 원가로 봐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얘는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문구만 시험에 나왔어요. 오답용으로 뭐 나왔을까요? 특정 고객을 위해 지출한 제조 원가, 비제조 간접 원가, 제품 디자인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없음. 그럼 틀린 말이에요. 다 들어간다고. 어렵지 않죠? 얘는 조문구만 기억하시면 돼. 8번. 그럼 전환원가는 뭘까요? 전환원가는 점심 때 어민 선생님 오시잖아요. 어민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DM, DL, OH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DL, OH가 전환원가예요. 어민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저희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좀 이따 요거 하나만 정리하시면 돼. 지금 정리할까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넘겨보시면 거기 참고의 고정제조 간접비 보세요. 106페이지 보시면 참고의 고정제조 간접비요.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실제로 얘는 말문제 문구 하나 나오고 얘도 말문제 문구 하나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계산 문제 안 나와. 옛날에 회계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지만 다시는 안 나올 문제예요. 그래서 요 말문제 요도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어떤 문구가 있냐면 보시죠. 여러분 그래도 원가라는 걸 배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으면 우리가 제품 한 단위 만드는데 직접 재료비가 100원 든대요. 직접 노무기가 또 100원 든대요. 근데 제조 간접비는 올해 1년 동안 10,000원 든대요. 정상 조업도가 뭐예요? 뭐라고요? 오, 그럼 정상 조업도를 왜 만들어요? 정상 조업도를 왜 설정해요? 이게 저녁 때만 보다가 이게 아침에 보니까 부은 분들이 많네요. 저도 부었지만 본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농담이에요. 누가 본인이 그랬던 게 정상 조업도가 뭡니까? 왜 정상 조업도 세팅해요? 정상 조업도 왜 세팅합니까? 기다려보세요. 제가 어머니 선생 데려와갖고 제가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내가 이때까지 한 100개 생산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 100개 생산한 거에서 취득 원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100개 생산한 거에 대해서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구해요. 왜냐면 이게 배분이 안 되잖아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는 100개 곱하기 100원 100원 하면 되는데 이건 몰라요. 어떻게 알아? 실제로 1년 기말이 다 돼서 실제 생산량을 봐야지 이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기중에는 이게 하나 만들 때 원가가 얼마인지 그럼 기중에는 의사결정을 못 하잖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중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상조업도라는 걸 만들어 놨다고요. 정상조업도가 만약에 1000개다 그러면 정상조업도가 뭐예요? 연초에 예상되는 생산량, 연초에 예상한 1년의 생산량을 정상조업도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정상조업도를 만들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가능하죠. 10,000원이었는데 개당 1,000원이니까 제조간접비를 개당 10원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정상조업도를 세팅하면 기중에 내가 요 하나 만들 때 원가가 얼마 드는지를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중에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요. 그쵸? 뭐 여긴 원가 얘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해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 기말에 실제 생산량이
아이고. 생산량이 8,000개래요. 아니, 800개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중에 실제 생산량이 800개래요. 그럼 회계처리 잘 보세요. 회계처리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말만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감가상각비가 10,000원, 제조간접비가 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면 감가상각 누객 10,000원 이렇게 되고 지금 감가상각비 10,000원을 비용 처리 안 하고 개당 10원씩인데 800개니까 8,000개가 뭘로 들어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재공품인 거. 근데 그냥 재고자산이라고 할게요. 재고로 8,000원 들어간다고요. 왜? 배분된 게 하나에 1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800개 만들었으면 8,000개만 배분될 거 아닙니까? 따라오시죠. 그럼 얼마야? 실제 비용은 2만원 남았는데 배분된 건 8,000원밖에 안 되니까 2,000원 빵꾸나죠. 2,000원은 배분이 안 됐잖아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조업도 손실이라고 해서 그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해 준다고요. 비용 처리를 해준다고요. 그냥 문구 볼게요. 문구만 기억하면 되니까. 우리 거기 106페이지에 참고의 고정 제조 간접비에 첫 번째 거 볼 거예요. 첫 번째 거. 그 1번, 숫자 1번. 생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액이 낮은 조업도나 유설비로 인해 증가되지 않고 배부되지 않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즉시 인식한다. 보이시죠? 그게 요 말이라고요. 야, 너 1년 동안 1,000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개당 10원씩 배분했는데 800개밖에 못 만들었어? 그럼 8,000원만 지금 재고자산으로 들어가니까 나머지 2,000원은 배부가 안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 즉시 비용 처리하라고요. 요 문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 목적상 요 문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쵸? 그럼 만약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 경우는 두 번째 실제 생산량이요 12,000개래요. 아이 2,000개래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될까요? 요 경우에 우리 기준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경우에는 실제 고정 제조 간접비가 10,000원 나오는데 실제로 2,000개 생산했으니까 배부 금액을 얼마 수정해 주라고 그랬다고요. 배부 금액을 수정해 주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 회계 처리 보면 감가상각비 10,000원이 있고요. 감가상각 누객 10,000원이 발생했는데 배부액을 수정해서 실제 발생한 감가상각비만큼만 재고자산에 배분해 주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실제로 더 많이 생산했다고 없는 비용을 재고자산에 더 구겨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한도로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읽어볼게요. 2번 어떻게 표현했는지. 2번 안 넣어놨네? 읽어볼게요 같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을 감소시킨다. 이게 요 얘기라고요. 원래 처음에는 개당 10원짜리로 배부했었는데 생산량이 실제로 너무 많아지면 배부액을 수정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얘는 뭐만 시험에 나온다고? 특정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 제품 디자인 원가도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요거 하나 나오고 얘는 뭐만 나온다고요? 방금 얘기했던 1번. 배부액보다 생산량이 적으면 차이는 비용 처리한다. 배부액보다 생산량이 많으면 배부액을 조정해준다. 배부액을 조정해준다. 요 두 개만 말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뭐 여기는 지금 마이너한 얘기고 실제로 시험에 나올 게 말문제 문구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죠? 재고자산은 말문제도 꽤 많이 나온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마이너한 얘기 먼저 정리를 해봤고 다시 요약서 앞으로 돌아가서 105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105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지우고 보시죠. 우리 그럼 실제로 105페이지 여기 들어가는 얘기들이 중요해요. 비단 여기서 단독 단원에서만 요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뒤에 있는 챕터에서도 주제에서도 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지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진짜로 여기 매입원가 내가 산 금액, 내가 돈 쓴 금액이 얼마냐? 저 티계정상에서
매입에 들어갈 금액이 얘랑 얘 빼고 내가 지금 돈 지출해서 저 매입에 들어갈 금액이 진짜 얼마냐, 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요 매입 원가를 보면 매입 가격이 있어요. 매입 가격이 뭐예요? 내가 진짜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계산기를 내가 100원 주고 사왔대요. 그럼 이게 매입 가격이라고요, 100원. 근데 여기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애누리 환출 할인이 있습니다. 애누리 환출 할인이요. 애누리가 뭐예요? 아, 오랜만에 보네. 애누리가 뭐예요? 그쵸, 오랜만에 본 거고 말 시키는 건 안 되는데, 애누리랑 환출이 뭡니까? 제품의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가격을 깎아주거나 아예 반품시키는 걸 애누리 환출이라고 하죠.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값을 깎아주는 걸 애누리,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아예 반품시키는 걸 환출이요. 회계처리 한 번만 볼게요. 회계처리. 그쵸? 뒤에서 한번 또 쓸 건데 지금 한번 미리 볼게요. 여러분, 중간에 학원 안 바쁘실 거면 이제 저랑 2차 때도 공부하실 거니까 제가 필기하는 건데 요약서에 없으면 좀 써놓으시면 좋아요. 자, 물건을 내가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외상으로 구입.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 일단 매입이라는 임시 계정이 오는데 여기 매입으로 1000 이렇게 오고요. 외상으로 구입했대. 그럼 매입 채무가 1000원 이렇게 오겠죠.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요게 매입 가격이라고요. 내가 1000원 내기로 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했더니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애누리나 환출시키기로 했대요. 값을 할인받거나 아예 반품시키기로 했대요. 그럼 애누리 등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200원 깎아주기로 했대요. 아, 미안해, 이렇게 파손이나 결함이 많을 줄 몰랐네, 200원 깎아줄게, 혹은 200원 반품시켜줄게 했대요.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해? 일단 나는 원래 1000원 갚아야 됐었는데 200원 할인받거나 200원 반품 받았으면 200원을 안 갚아도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옵니까? 매입 채무가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 뭘 써줘? 매입이라고 기재해도 좋은데, 제가 기본 강의 때 얘기했는데 매입 애누리나 환출이 많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매입 애누리나 환출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 책을 사셨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오타 겁나 많아, 뭐 인쇄도 개판이야. 그럼 친구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그 정윤돈 책 사지 마, 그 새끼 완전 쓰레,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다고요. 애누리나 환출이 많으면 할인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거래처를 바꿔야 된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매입이라고 그냥 기재하는 것보다 매입 애누리 등으로 기재해서 별도로 기록하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애누리 등으로 기재를 해준다고. 따라오시죠. 여기까지요. 이렇게 기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매입가액에는 보세요. 지금 매입 가격이 1000원이지만 애누리나 환출로 200원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200원을 빼주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좋아. 이번에는 할인이요. 할인은 뭐야? 애누리나 환출은 파손이나 결함에 있어서 값을 깎아주거나 반품시킨 건데, 내가 2달 후에 물건 값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한 달 안에만 돈을 주면 또 한 몇백 원 깎아주기로 했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매입 할인이요. 결제를 빨리 해서 판매처에서 값을 깎아주는 걸 매입 할인이라고 한다고요. 아, 왜? 저 동대문 가도 그러잖아요. 카드로 하실 거예요?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종합번 끊을 때 현금으로 할게요. 그러면 좀 깎아드릴까요? 이렇게. 안 그렇죠. 자, 그럴게요. 자, 만약에 내가 대금을 좀 빨리 회수해서 100원을 또 깎아준대.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대금 값을 다 갚은 거니까 매입 채무 800원이 없어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이제 지금 200원 까서 800원 남아있어. 800원 없애면서 만약에 거래처에서 100원을 또 깎아주기로 했대. 그럼 나는 현금 얼마만 주면 돼요? 700원만 주면 되죠. 왜? 800원 갚을 돈이 남아있었는데 일찍 갚으면 100원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 700원 남겠죠. 그럼 대차를 맞추면 요 100원이 뭐가 돼? 요게 매입에서 차감해도 되지만 매입 할인이 많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신용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요. 별도로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따라오시죠. 그럼 실제로 봐봐, 여러분. 이 매입 할인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추가로 100원 빼주셔야 된다고요. 왜 빼줘야 될까? 애누리랑 환출 지금 빼준다고 했는데 왜 빼줘야 돼? 회계처리 보시면 왜 빼줘야 돼? 결국 빼주는 이유가 뭡니까? 에? 매입원가? 아주 간단한 거라니까요. 돈이 700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내가 실제로 1000원에 구입한다고 했지만 애누리랑 환출이랑 할인 뺐더니 실제로 돈 나간 금액 얼마예요?
700원이죠.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매입 가격에서 애누리 환출 할인 뺀다는 걸 얘를 빼줘야 진짜 돈 나간 금액이 나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회계 처리는 써놓으셔야 돼. 나중에 매출총 이익률법 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매입 가격에 매출 애누리 할인 환출 받고요. 하나만 더. 리베이트. 리베이트도 똑같아요. 매입 가격에서 리베이트도 빼줘야 되거든요. 리베이트요? 리베이트? 리베이트가 뭐냐면 이거죠. 좀만 기운 내시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쉴게요. 좀만. 여기 회사가 있고요. 여기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에서 물건을 재고자산을 사왔어. 그리고 내가 거래처한테 100억을 줬대요. 그랬더니 거래처가 너무 고맙다고 캐시백으로 10원을 돌려줬대요. 그럼 나는 실제로 요 물건 얼마 주고 샀어요? 90원 주고 샀잖아요. 이게 캐시백. 거래처에서 돌려주는 현금이 뭔데? 그게 리베이트예요. 그럼 리베이트 왜 빼주는 거야? 별게 아니라 진짜로 돈 나간 게 리베이트를 뺀 90원밖에 안 나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빼주는 거지 뭐 크다큰 의미가 있어서 빼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만 안 돼요. 여러분 자만 안 돼요. 자만 안 돼요. 그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신들러 리스트 보면 이런 얘기 나온다고 했죠. 신들러 리스트 보면 나온다고요. 마지막에 그 주인공 신들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유태인들을 보면서 자기 시계를 보면서 내가 이 시계를 팔았으면 한 명을 더 살렸을 텐데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명은 더 살렸을 텐데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제가 1차 발표 날 끝나고 나면 1차 시험 날 끝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오거든요. 이렇게 합격자도 오지만 불합격자도 오십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 보면 내가 그때 때려서라도 때릴 순 없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든다. 이번 2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물음표 나왔는데 현금 물음표 제껴서 떨어진 애들 보면은 내가 그때 쌍욕을 해서라도 붙잡고 있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졸리신다고 그냥 주무시죠 뭐 숙면하시죠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기운을 내시고 리베이트를 왜 빼준다고? 왜 빼준다고? 그렇죠. 그만큼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안 빠져나간 거니까 빼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리베이트도 빼준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리베이트는 말 문제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어디 보시면 되냐면 거기 셀프 스터디 4번이요. 셀프 스터디 4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리베이트의 경우 회사가 리베이트에 따른 대가 수령 시 별도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더라도 매입가액에서 차감하여야 된다. 뭐냐면 우리 회사가 요거 돈 받았을 때 요거를 매입해서 차감한 게 아니라 현 수익으로 잡았대. 돈 받아 캐시백 했을 때 돈을 돌려받았을 때 수익으로 잡아놨대요. 그럼 어떻게? 수익을 취소하고 매입해서 취소해 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오시겠어요? 에이. 회계 처리 해드릴까요? 이거 보시면 내가 현금 100원 나가면서 매입으로 100원 잡아놨어요. 근데 캐시백으로 현금을 10원 잡아놨대요. 요 경우에 매입에서 10원을 차감해야지 되는데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 안 하고 별도의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 요 수익을 취소하고 매입으로 돌려놓으셔야 된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지? 말 문제만 기억하시면 돼. 말 문제만.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얘기해서 지금 매입에서 애누리 환출 할인 리베이트까지 봤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